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땀 흘리고 정상에서 막걸리 한잔하는 게 낙이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법으로 막으려고 하나요? 자, 이건 2018년 3월 13일부터 음주 산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터져나오는 시민들의 볼멘 소리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마신다고 해서 정상주라고 이름 붙여진 술이 생길 정도로 등산하며 술 한잔하는 건 한국에서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때문에 음주 산행을 금지한다는 건 지나치다는 반대 의견도 거세고요. 진즉에 도입했어야 될 당연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음주 산행 금지를 둘러싼 논란을 한번 짚어봅니다. 남한 사람들의 취미생활 중에 부동의 1위는 단연 등산입니다. 힘들게 산을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등산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50, 60대들을 중심으로 운동 삼아서 또는 그저 좋아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남한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7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등산 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 10명 중에 3명이 등산을 즐기는 거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들게 올라가 정상에 서면 오르는 동안의 수고로움이 싹 잊혀진다고 말이죠. 특히 산행을 함께한 사람들과 마시는 술 한 잔이 등산의 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남한에선 그동안 등산객들의 음주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술과 안주를 파는 가게도 많고 한때는 산 중턱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쉽게 술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에서 음주가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가 관련 법의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인데요. 따라서 등산 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지난 2018년 9월부터는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처음엔 5만 원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을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부는 왜 음주 산행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걸까요?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어난 산악사고만 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약 1,600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30%인 480여 건이 음주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족하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즐기던 것을 갑자기 못하게 하니 인터넷에선 음주 산행 금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의 대다수는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야 음주 산행은 즐거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산에서 그 많은 등산객들을 과연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계획은 이렇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소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음주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음주 산행을 단속할 거라고 하는데요. 음주 측정을 하거나 가방을 뒤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술을 다른 병에 담아서 오면 사실상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죠. 사실 저도 산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한 달 정도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금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될 때 술 마시는 등산 문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꽃들이 하나둘 피기 시작하는 3월이 되면 한강이나 서울 근교에는 자전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데다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과 근력 발달을 탁월해서 국민운동으로 사랑받고 있는 건데요. 건강한 두 다리만 있으면 움직이기 때문에 공해 걱정도 없습니다. 이렇듯 환경 친화적이기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 이용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전국 자전거 도로는 11,169곳이며 전체 길이는 2789km나 됩니다. 이처럼 남한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과거 남한에서 자전거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등교할 때나 출퇴근용은 물론이고 쌀을 배달하는 짐 자전거가 여전히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을 만큼 누군가에겐 생계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으로 1990년대부터 사양화됐는데요. 사람들이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건 탄학자전거인 MTB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하지만 유행은 곧 다시 변했죠. 2008년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하나둘 생겨나면서 포장도로용 자전거인 로드바이크가 대세로 떠오른 겁니다. 자전거는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빨라진 덕분에 젊은 층을 사로잡았는데요. 몸에 착 달라붙는 쫄쫄이 옷, 날렵한 헬멧, 전문가용 안경까지 착용하면 선수 못지않은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죠. 이때를 기점으로 자전거 동호회가 늘어났고 자전거 타기가 새로운 취미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건강과 친환경적인 가치, 경제적인 유용성 같은 이유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각자의 개성에 맞는 자전거를 골라 타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10만 원 미만의 생활 자전거부터 3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자전거까지 등장했습니다. 2016년 기준 남한 자전거 인구는 무려 1,340만여 명이며 매일 330만여 명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른바 자출족도 부쩍 늘어났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출퇴근족은 2005년에 약 20만 명에서 2015년 약 28만 명으로 10년 새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난 데에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의 역할도 컸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700여 개의 따릉이 대여소가 운영 중이고요. 이용 요금도 1시간에 1,000원으로 저렴해 따릉이를 이용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가 등장하면서 자전거 관련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들이 자전거에 접목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쪽에서 차량이 나타나면 그와 동시에 자전거 운전자가 쓴 안경에는 경고 표시가 보여지고 자전거 후미등은 자동으로 밝기가 최대치로 올라가고 깜빡깜빡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합니다. 또한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GPS 항법 장치 신호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경로를 안내해주는 장비가 있는가 하면 밤과 낮이 바뀌는 데 따라 자전거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지기도 하고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해 선의 없이도 기어 변속까지 자유자재로 가능해졌습니다.
1817년 최초의 자전거인 드라이즈네가 세상에 등장한 지 어느새 20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전거보다 훨씬 편리하고 뛰어난 이동수단이 끊임없이 등장했지만 세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최첨단 기술을 만난 자전거, 또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